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따른 법리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파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그리고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아침 9시 한 40분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 끝나고 다시 조사가 시작됐고 몇 시까지나 할까요?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하신 분인데 네. 이게 좀 지금까지 나온 거로는 검찰이 준비한 질문 문항 개수만 200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페이지 수로 120페이지가 넘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문항당 한 얼마나 걸릴까? 이게 쉽게 단답형으로 끝내는 게 아닐 테니까요. 한 문항당 5분씩만 걸린다 잡아도 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더더구나 이제 여러 가지 또 왔다 갔다 하는 질문도 있을 거고 또 그 문답에 답변이 나오면 또 어떤 그에 대한 추궁하는 질문도 있어야 할 것이고. 네. 한 평균 10분만 잡아도 2,000문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30시간을 훌쩍 넘을 수 있고 어쨌든 오늘 밤은 세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현장에 우리 기자들이 전해온 거에 따르면 처음에 이제 티타임 할 때 보통 티타임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편견 없이 해달라 이렇게 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중앙지검 3차장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 검찰 출신이시니까요. 밤샘 조사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밤샘 조사는 할 거예요. 네. 일단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소환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의 조사에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검찰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내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번 조사 받고 좀 끝을 내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만이 밤샘 조사도 하고 또 내일 또 늦게까지 조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상호 동의하에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2시까지 조사하고 조서를 열람하고 고치는데 한 7시간 걸렸잖아요.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아마 조사하는 시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더 시간은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종적으로 이 시기에 혐의 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에 못지 않거든요. 네. 특히 이제 다스와 관련된 거 하나만 봐더라도 실소유주가 누구냐 아니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질문사항도 굉장히 많고요. 또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정치인, 기업인, 국정원 이렇게 많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다 보면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네. 하지만 이번 한 번으로 조사를 끝내기 위해서 협조는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상당히 누그러진 입장을 네.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찰 포토라인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짧은 네.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2번이나 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성명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네. 초에 언급했던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없었고요. 죄송하다는 입장을 2번이나 말했는데 그러면 수사 과정에서 협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네요. 근데 그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문구는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문구의 어휘를 앞뒤 맥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 자체는 내가 죄를 져서 미안하다랄지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참담한 신조, 참담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 본인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뭐 참담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이 참담하다는 표현이 제가 볼 때는 현재 본인의 유치를 참담하고요. 이제까지 그 자리에 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범죄 혐의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측근들이 다 본인에게 돌아섰잖아요. 그럼 일종의 배신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참담하다. 그렇죠. 네. 여기 문구의 자체는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 이러한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으로 되길 바란다 이 말 자체는 이렇게 정치 보복을 받는 마지막 대통령이 돼야 한다. 네. 그런 취지로 저는 봤어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감을 보면 굉장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 보복이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완곡하게 애둘러서 본인의 심정을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로 출발하기 전부터 이제 자택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모든 방송사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1년 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와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산하다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결론적으로 적극적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물론 이제 대통령이 퇴임한 지 오래됐다. 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탄핵도 사실은 좀 뭐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사법 처리도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갑작스럽게 식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성격의 어떤 수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뭐 뇌물이라든지 무슨 뭐 횡령 배임이라든지 뭐 소송비 대납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랜 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설사 지지한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가 어려운 네. 좀 그런 상황이죠. 네. 성격이라든지 시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배웅을 위해서 네. 측근들이 자택을 찾았습니다. 볼까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재호 전 의원, 주호영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주호영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요. 네. 네. 사진이 더 있나요? 네. 임태희 전 실장, 전 실장. 맹형규 전 의원. 행안부 장관, 네. 그리고 최병국 전 의원, 김효재 전 정무수석. 김효재 전 수석이 뭐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측근들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측근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뭐 그 여러 가지 측근들이 네. 이른바 이제 뭐 권성동 배신 법사위원장이죠. 프레임으로 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됐었죠. 뭐 저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끝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다, 뭐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는 저런 얘기에서 설사 검찰에 소환되어 가지고 네. 사실관계를 제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한 사람들이라도 네. 그걸 무슨 배신의 프레임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사실관계를 유효행 감싼다든가 실장이라고 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네. 저분들은 이제 좀 뭐 소환 조사를 받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김효재 전 예. 수석이고요. 네. 예. 근데 김효재 전 수석은 이제 뭐 엊그제 바로 그 앞에 나와서 오늘 MB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김영우 의원. 정치 보복이라는 그 뭐 프레임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네.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걸 전체를 볼 때 아마도 앞으로도 뭐 언론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 적극적으로 김여전 전 정무수석을 앞세워서 네. 대응할 것이 아닌가 싶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집사라든지 전 비서관,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검찰 들어가서는
MB가 시킨 거다 이렇게 진술을 많이 했는데 그걸 꼭 그렇게 배신의 프레임으로 볼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고요. 자, 1001호에서 조사받는답니다. 1001호 10층이라서 1001호인 건가요? 그렇죠. 그 서울중앙지검의 동쪽 끝 10층에 이제 1001호가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이곳은 이제 특수부 검사실이었는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개조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1001호가 있고 1002호가 있는데 1001호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고 1002호는 좀 식사랄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1010호는 지금 수사를 실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3차장 검사실이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일단 1001호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할 때 영상 녹화실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결국 영상 녹화는 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뭐 아마 조사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1001호에서 조사를 받다가 중간에 아마 휴식 타임을 가질 거예요. 그때는 이제 1002호에서 휴식 타임을 갔는데 아마 지금 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거기 이제 영상 녹화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 지검장이나 한동훈 검사는 아마 보고 있겠군요. 그렇죠. 영상 녹화하는 장면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사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하라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뭐 조사를 할 때는 옆에 이제 변호사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식으로 이제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할 검사는 특수 2부장인 송경호 부장검사 그리고 첨단 범죄 수사 1부장인 신봉수 부장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오전에는 그 수사 자체가 다스부터 시작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부터 와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랄지 아니면 140억을 BBK와 관련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 이렇게 가야 하고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 매물로 또 연결되는 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뭐 다스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신봉수 부장검사가 조사를 했고 지금도 아직도 다스와 관련된 부분을 오후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끝나면 송경호 부장검사가 뇌물과 관련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죠. 조금 전에 그림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담당 변호사 자리가 있는데요. 현재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로 구성이 돼 있고요. 곧 김병철 변호사가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수임료를 내기 어려운 상태로 이제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혜재 전 수석이 한 얘기인데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난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을 봤더니 논현동 자택 등을 포함해서 57억 9,900여만 원이었어요. 이게 변호사비를 낼 수 없을 정도일까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신고한 재산 목록이 이제 뭐라고 하면 대개 이제 자택이라든지 뭐 이런 그 비현금성 자산이 대부분이고요. 현금 뭐 예금이 얼마인지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김혜전 전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재산의 대부분을 그 출연을 했죠. 청계재단에다가 출연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다스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다. 이렇게 밝히면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다스가 내 것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뭐 현금이든 뭐든 별로 없는 상황이 맞는 거죠. 아마도 저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안 불거졌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다스의 여러 돈들을 갖다가 본인이 어떤 쓴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와서 다스에서 돈을 갖다가 쓴다면 이건 본인이 어떤 그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그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설사 본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거기서 어떤 돈을 갖다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청계재단에서도 그렇게는 안 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지만 상당 부분 본인 어떤 이 손으로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것을 좀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흐름을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첫째로는 아니 형제들 재산이라면 실제 이 전 대통령 게 아니라면 큰형 회사라면 이상은 회장 큰형이 변호사비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와줄 수야 있는 거지만 본인 돈이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이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변호사비가 없다고 해서 변호사가 지금
지금 그래서 선임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중요한 급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돈을 내고 이걸 변호사를 그야말로 우리 흔히 얘기한 것처럼 뭐 좀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것은 네. 본인이 그런 재산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분명히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네. 벌금, 추징금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도 본인이 더 이상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고 네. 뭐 일단 할 수 방어벽을 치기 위한 네. 뭐 그런 거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변호사병이 없다는 워딩 자체는 네. 굉장히 오늘 조사받는 거와 함수관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다는 것은 다수의 실소유주면 엄청난 돈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뇌물 받은 액수도 뭐 17억 이상이 되면 네. 돈이 많이 있는 거고 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차명재산 관련된 또 부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고 다른 재산도 차명재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빼면 결국은 돈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받는 그런 내용, 이게 부인할 내용과 이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암시해 준 거라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 전임 대통령으로 5번째입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저희가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재임 기간 동안에 부정축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서 이 시각 현재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의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사과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다 완납했습니까? 완납이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그때 뭐 29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네. 했는데 아들 재산을 그때 좀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네. 뭐 제가 그때 듣기로 한 40-50% 됐나요? 네. 그 현재 정도 됐는데. 2,205억 원이 원래 그 추징금인데 네, 네. 1,115억 원이 환수됐다. 네, 네. 그래서 52.4%. 절반 정도 52.4%.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에 뭡니까 공소시효까지 다 바꿔가지고 추징하는 법까지 만들었는데도 그걸 만들었죠. 네, 근데 이게 그런데도 뭐 절반밖에 안 자진해서 헌납한 게 아니고 네. 결국 검찰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한 건데 네. 뭐 더 이상은 안 나온 걸 보니까 아직 네. 검찰에서는 뭐 추적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이어서 정치권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 혐의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정치 보복이라는 허무맹랑한 나홀로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변호인단 구성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웃지 못할 항변을 듣자 하니 기시감이 드네요. 전두환 씨가 매수 중에 돈 29만 원뿐이다 했던 말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불과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됐지만 1년 전 박근혜보다는 9년 전 서초동 포토라인 앞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됩니다. 정치 보복이라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청명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SNS에 올린 것도 좀 보겠습니다. 복수의 일념으로 전 대통령의 오래된 개인 비리 혐의를 집요하게 들춰내서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했을까요? MB처럼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MB처럼 부메랑이 될 거라는 홍 대표의 이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요하게 들춰서 꼭 포토라인에 세웠어야 되느냐 이 말처럼도 들리고요. 계속해서 네. 지금 같은 이제 맥락 아니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네.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해서 뭐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요하게 수사를 하지 않느냐. 네. 이런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저 봐도 알지만 뭐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거나 뭐 정치 보복이라거나 네. 이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뭐 은근히 어쨌든 뭐 이런 것이 뭐 온당치 못한 수사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죠. 아닙니다. 예, 뭐 분명히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이미 탈당하신 분이니까 네. 우리가 관계는 없다. 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온당한 네.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러면 혐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에서 조사받은 혐의만 2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뇌물죄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공천헌금, 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등이 들어가고요. 또 횡령 배임 혐의도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뇌물죄인가요? 그렇죠. 이제 다스와 관련된 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뇌물이거든요. 근데 뇌물이 굉장히 형태도 다양하고 횟수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장다사로부터 한 10억 정도, 네.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부터 4억,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17억 5천 정도 돼요. 네. 금액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팔성 전 우리은행 우리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회장으로 받은 것이 이제 22억이 좀 넘어가는 네.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천헌금과 관련된 그러니까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4억. 네. 그밖에 뭐 대보랄지 ABC 상사를 받은 돈들이 뭐 한 7억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뇌물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네. 범죄 행위로 이제 검찰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고 네. 이 과정에서 전달한 사람들이랄지 준 사람들이 다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받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조사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혐의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혐의 내용만 좀 살펴봐도 워낙 혐의 내용이 많아서요. 처음 살펴봐야 할 게 도곡동 땅입니다.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산 땅을 이거 한 10여 년 지나서 포스코 건설에 되파는데 아주 비싸게 되팔죠. 그런데 이 땅이 큰형님,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나 김재정 씨게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땅이다. 그렇죠. 네. BBK와 관련된 거, 다스와 관련된 거 시작은요 도곡동 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곡동 땅이 이상은 씨와 이제 김재진 씨 명으로 돼 있는데 네. 이것이 그 당시에 뭐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네. 검찰에서 수사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은 씨가 이 땅을 팔고 150억 정도를 가져갔는데 이 땅을 판 돈으로 이제 다스의 지분을 매입해서 네. 대주주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 돈의 네. 일부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고 네. 또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은 씨가 도곡동의 판 땅의 대금 한 10억 정도가 이시영 씨가 이제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상은 씨의 땅이라고 하면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주였는데 네. 그 땅을 가지고 다스의 지분을 매입하고 네.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면 결국 다스의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제 그런 시각으로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내 땅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도곡동 땅은 한 사람 소유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후보님이 아닙니까? 예, 그 땅이 제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죠. 그건 큰 재산인데요. 요즘 정치권에서 이명박 후보가 김만재 회장에게 그 당시에 그 땅을 좀 사달라. 그 땅은 내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저 땅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도곡동 땅은 공교롭게 현대건설 등의 현대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장, 회장까지 다 했던 회사고 또 10년 있다가 17배 비싸게 사간 포스코 건설은 그야말로 또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공교롭게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땅이냐. 앞서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15억에 산 땅을 10년 뒤에 268억 원에 팔았는데 그 매각 대금 중에 일부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이상은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곳간에서 슬쩍 빼다가 10억을 썼는데 이상은 회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그 직접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 삼지 않았다거나 네.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거나 네. 뭐 이런 것을 보면 결국 그게 본인의 이상은 그 회장의 형의 돈이 아니었다. 네. 이런 이제 정황이 되는 거죠, 이게 정황이. 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네. 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여러 가지 그 다스에서 나온 돈들이 네. 결국 이상은 회장이나 천황 김재정 씨나 이런 쪽으로 흘러간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에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네. 그 가족들에게 들어갔다거나 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 그 다스 설립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사장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뭐 사장을 선임하거나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네. 이런 데서 결국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 네. 하는 진술들이 나오는 걸 합쳐보면 네. 이것이 도곡동 땅도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고 결국 그래서 그것이 다스도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냐. 네. 이런 강한 추측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추정을 할 수 네. 있는 거죠. 정리하면 예. 도곡동 땅을 비싸게 팔아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그중 일부가 다스, 그때는 회사 이름이 달랐죠. 다스를 지분 인수하고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 들어갔고 자, 그럼 이제부터는 다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스라는 회사에 관련 혐의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라는 회사가 MB 이명박 전 대통령과 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인지가 왜 중요한지가 이 혐의에 나오는데요.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 다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실제로 소유주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와 관련된 지금 횡령 배임 사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한 30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제 세 번째, 거죠. 네 번째 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BBK 관련해서 다스에서 190억 원을 투자했다가 네. 50억을 돌려받고 이제 140억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소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소송비를 대납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삼성에서 500만 불, 네. 한 60억 정도 대납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실소유주면 60억이 이제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실제로 삼성한테 돈을 받은 셈이니까요. 그렇죠. 네. 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 있어서 김재수 전 LA 총영사랄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들을 다 네. 동원해서 네. 140을 돌려받았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의 실소유주냐 아니냐는 이처럼
전제된 어떤 범죄 사실이 있어서 전제가 돼야만이 저런 범죄가 다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소유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실 재산관리 가장 대표적인 재산관리인이 청계재단의 이병모 국장 아닙니까? 근데 이병모 국장의 범죄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는 지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결국 공소장에다는 실소유주 이명박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것은 다스의 실소유주인 걸 검찰이 완전히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범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나머지 이병무랄지 다른 재산 관리는 방조범, 종범에 불과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 있게 이제 공소장에 기재를 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뭐 시쳇말로 다스는 누구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2007년 이제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당시 후보에 집요하게 공격했잖아요. 다스가 이명박 후보 거 아니냐라고.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판돈으로 다스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지분을 일부 사고,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깝게 지내던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투자 자문회사를 차렸는데 거기에 190억 원을 다스가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날아가게 생겼는데 다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받았는데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니까 김경준과 그 BBK를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140억 원 정도를 돌려받았단 말이죠. 그건 어떤 부당한 외교력이나 정부 힘을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직권남용 아니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다스, BBK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중간고리가 다스니까 만약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 사실 연결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면 다 연결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대선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죠. BBK에서 BBK 문제 또 뭐 다스 문제에서 검찰도 수사를 했습니다. 특검,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이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다. 다스도 그렇고 BBK도 그렇고. 그럼 누구 거라는 결론이 겁니까? 내렸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어떻든 소속 다 주인이 아니다는 결론만 내렸지. 그렇죠. 제3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소유 볼 수 없다 이런 결론만 내렸는데 그래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이명박 특검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특검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정호영 특검입니다. 정호영 특검이 얘기했는데 도곡동 소유주 땅 소유주는 이상은 김재정 씨 소유고, 그러니까 그 돈을 도곡동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스 주식을 샀으니까 다스도 결국은 이분들의 소유고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검찰이나 특검에서 모두 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줘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제 또 검찰이 그 당시 결론을 완전히 뒤집고 이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고 결국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기 때문에 소송비도 삼성에서 대납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기 때문에 직권 남용을 해서 그 BBK에서부터 140억을 다스가 돌려받는데 힘을 썼다. 권한 남용을 했다. 지금 이렇게 정반대, 과거와 다른 정반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소송비 70억 원을, 그러니까 다스가 BBK에 떼인 돈 중에 일부를 돌려받는데 소송을 했는데 미국 가서 그 소송비 70억 원을 한 60억 원 정도죠. 삼성이 대납해줬다는 사실은 이 전 대통령의 40년직이라는 뭐 집사라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검찰에 들어가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검찰에만 들어가면 대부분 혐의를 이 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BBK 투자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우리도 BBK 김경준에게 투자해 돈을 잃었는데 어떻게 다스만 돈을 돌려받았느냐? MB의 권력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가장 먼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였습니다. 10년 전 도곡동 땅과 다스는 MB와 무관하다고 진술했던 두 사람이 과거 진술은 거짓말로 진술했고 사실은 MB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 이렇게 다스의 그때 사장이 그렇게 진술을 해버린 겁니다. 이후에 다른 측근들도 줄줄이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자신이 MB의 차명 재산을 직접 관리했으며 그 내용을 수시로 MB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무엇보다도 MB의 40년직이라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MB의 지시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60억 원을 대신 내줬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MB가 국정원에 요구했다 이렇게 결정적 진술을 내버립니다. 강경호 현 다스 사장은 다스는 MB 것이며 MB의 지시로 자신이 다스 사장이 됐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검찰은 MB 가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때마다 가족들은 다스는 과연 누구라고 이명박 전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건 부인했는데요.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 MB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그 아들 이동영 다스 부사장이 다스의 지분 일부는 MB의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검찰이 다스의 진짜 주인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인데요.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는 다 이 다스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었어요, 이 측근들이. 네.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줄줄이 다들 진술을 뒤집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거짓말하기 어렵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검찰에서 이미 많이 확보한 증거 자체가 빠져나갈 수 없다. 그렇죠. 내가 부인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다스에 관련해서는 이제 실제 경영진으로 일했던 사람, 뭐 김성우 사장이랄지, 네. 현 사장 이제 강경호 씨랄지, 권승호 전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검찰만 들어가면 다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 끝나고 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본인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전에 BBK와 관련된 특검에 또 이제 검찰에 이전에 4번이나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다 일관되게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수사가 제대로 잘 안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단지 여러 명 조사하고 그 진술에 의거해서 물어보니까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그냥 말만 가지고 하니까 이거 부인하고 그냥 그대로 다 끝났고 또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번 수사는 사실은 다스와 관련된 시발점이 된 것은 동부지검의 그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고발장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워낙 지금 검찰에서 촘촘하게 수사를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더 이상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뇌물이랄지 아니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폭발제 역할을 한 것이 김희준 전 청와대 부속실장으로 봐요. 그래서 김희준 부속실장도 1997년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보좌관으로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국회의원 때 보좌관했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점으로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검찰에 얘기했는데 김희준 부속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검찰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탄탄하게 조사가 돼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또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영포빌딩에서 지난 1월에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김백준 정말 아팠던 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그리고 영법빌딩에서 나온 이 자료들 이런 게 나오면서 검찰에서 구속수사로 가자 이런 생각 굳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영법빌딩에서 나온 자료들 가운데 이제 삼성 소송비 대납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한 그런 혐의들이 입증할 수 있는 물증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측근들이 진술한 것으로 통해서 아까 예를 들어 다스는 MB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더라도 그 돈이 직접적으로 거기 다스의 이익금이 MB에게 흘러갔다든가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는데 그 영법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런 관련된 실제 이제 그 문건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는 게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압수수색할 때 저기는 이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앙지검 바로 앞에 있는 걸어서 가깝다면서요? 가장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런 빌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근데 저기 또 MB 측도 사실은 이걸 뒤질 거라고 생각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김백준 기획관이든지 영모 씨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기에 가면 이런 관련 자료들이 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이 바로 그 지하층에 가서 바로 그 지하층을 콕 집어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 스모킹 건 있다. 영법빌딩을 그 특정 지역을 딱 이렇게 뒤질 수 있었던 것도 측근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딱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하 창고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었군요. 자, 그럼